지난 5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93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수는 꾸준히 늘면서 수출 대상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가격과 품질 덕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들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하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입니다. 자, 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제품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도 이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해요. 네, 상반기에 우리 LG가 월풀을 꺾었다 이 소식도 참 반가웠는데 중소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가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한 규모가 1,0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131조 7천억 원 수준이니까 네. 과거 왼쪽에 작은 그래프에서 꾸준히 쑥쑥 자라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기업의 숫자로 보면 9만 4천여 곳이 넘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도발로 인해서 교역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도 선방했고 올해도 참 꿋꿋하게 잘하고 있구나 칭찬할 만한 성적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세계적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들까지 이 한국 기업 유치 전담팀 또 꾸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요? 네, 말하자면 한국산 제품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기업 간 거래를 하는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B2B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서비스 시작 3년 만인 지난해에 약 1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12조 원 규모 시장이니까 결코 작지 않은데요. 네. 여기에 한국산 제품들 어서 오세요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 6월에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담 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그랬죠. 있었어요. 호랑이 담요. 우리가 과거에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입고 다녔던 그런 바지들, 소위 농사꾼 패션 네. 이런 것들도 거기서 소개가 되고 네, 있고요. 뭐 홈이라든지 그렇죠. 뭐 돌솥 이런 것들이 영주대장간 인기다. 호미 이런 것들도 소위 명품처럼 팔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수백 개의 한국 기업 상품이 저 온라인 스토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고요. 저기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만 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또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잘 팔려서 다양한 판촉 행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난 5월에 알리바바 코리아데이라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셔가기가 아주 분주합니다. 알리바바의 티몰이라는 쇼핑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의 1위 쇼핑몰 쇼피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어서 오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사무소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중국의 알리바바나 동남아 시장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한국 제품, 특히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은 데다가 고객 반응이 좋기 때문인데 네. 높은 품질도 보장을 하고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품질에 대해서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좀 낮다. 아직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많다. 뭐 이런 분석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판매할 제품들을 주로 고객들이 찾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어들이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품질은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 브랜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일본 못지않은 브랜드 가치가 있으나 가격은 그거보다 좀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저가 제품은 중국에서 수두룩합니다만 네. 중국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아직까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여기에 딱 맞는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그래서 직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제품을 직구하듯이 해외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제품을 직구하고 그걸 위해서 한국어를 따로 배우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다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탄소년단 등을 필두로 한 이 K-팝
또 K-뷰티 같은 한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이게 경영학에서 소위 원산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김혜성 앵커가 태어난 나라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한국산 제품은 일단 믿고 사도 되겠다. 이런 네. 느낌이 든다면 원산지 효과가 될 텐데요. BTS가 태어난 나라의 제품이라면 저 나라 제품은 핫하다. 트렌디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2015년에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그 문화 콘텐츠를 많이 검색할수록 소위 구글 인덱스라는 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클릭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수출이 6,500달러 늘어나더라 하는 네.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해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가전 수출을 문화 콘텐츠 수출이 뛰어넘었다는 거죠.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보면 75억 달러, 9조 원 수준입니다. 네. 가전이 72억 달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백색 가전의 수준을 문화 콘텐츠가 뛰어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금 뛰어넘은 그렇죠. 건가요? 히트 상품이 됐다. 이걸 다시 한번 공언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한류의 팬들이 많이 우리나라 제품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자 이른바 짝퉁 한국 브랜드, 짝퉁 한국 제품까지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무무소라는 그 생활용품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등에서는 뭐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네. 상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궁생활이라는 단어도 뭔가 좀 어색하지만 아주 낯설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KR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 제품 브랜드랑 비슷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회사입니다. 네. 중국의 생활용품점이고요. 한국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그 제품 포장재에는 굉장히 어색한 사용법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맞춤법이 맞지 않는. 네, 바디크림을 판매한다 그러면 살 가죽을 촉촉하게 한다. 네. 이런 표현 우리 쓰지 안 않잖아요. 쓰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한국 제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 무무소라는 곳이 미국, 호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17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매장도 그에 준해서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가 이제 소위 짝퉁이 등장할 만큼 아주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쌓아 올려온 브랜드 이미지가 일시에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개별 기업이 단속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대기업 위주로 짜여온 우리나라 경제 구조 속에서 지금 강소기업을 키우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독자적 기술을 갖추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곳곳에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기업을 기자가 직접 방문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거미줄 같은 실뭉치 속으로 쇠막대가 서서히 들어가자 실타래마다 검은색 실이 쉴 새 없이 나오며 금세 쇠막대를 애워쌉니다. 몇 가닥만으로 100kg이 넘는 강철을 들어올릴 수 있는 꿈의 소재, 탄소 섬유를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틀에서 빼내 굳히기만 하면 철판 정도는 쉽게 구부러뜨리는 탄소 제품이 됩니다. 탄소 섬유 원단을 일일이 잘라서 붙이던 종전 방식을 개선한 기술인데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 업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쟁업체는 실패한 자동차의 동력 전달축,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에도 성공하면서 보잉 등 각국의 항공 방산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아 납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에게선 외면받았습니다. 신생 국내 기업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의 유명 회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력을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분야도 아닌 탄소 자전거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 탄소 섬유는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핵심 소재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후에 일본의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아주 첨단 소재인데 이렇게 좋은 국내 기업이
또 대기업들로부터는 오히려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왜 이런 건가요? 아마 그 탄소 섬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소 저장 용기에 사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만약에 28일에 일본이 추가로 경제 보복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공략해 온다면 우리가 상당한 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했다 내지는 개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해보자 하면 우리 대기업들이 다소 국내 기업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못 믿겠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기술 강국하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테스트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건 우리 대기업들도 이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당하면서 네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소기업하고 같이 소재를 개발해서 대기업에서 테스트도 하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일단 세금도 깎아줍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산업단지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런 어떤 부수적인 혜택보다는 네.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거예요. 원래 소중한 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 중소기업 쪽 얘기도 많이 좀 듣고 계실 텐데 어떤 애로점들을 주로 호소합니까? 중소기업에서 항상 듣는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아예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만에 하나 그 부품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 뭐 원청업체로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업체하고 그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치면 네네. 보통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독점 계약을 하지는 않으나 내가 A사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B사나 C사, 해외의 자동차 회사하고는 거래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A사가 거래를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강조했던 부분도 뭐냐면 네. 부품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는 건 너무나 기형적이다. 이건 원청업체가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만 영업이익률이 조정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 네. 원청업체가 어려워지면 하청업체가 줄줄이 도산한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팀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A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플랜 B가 가능하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속으로 우리에게만 공급을 해라. 양쪽이 뭐 합의를 한다면 그런 계약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줘야 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수익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명시적으로 전속 계약도 아니에요. 네. 전속인 듯 전속 아닌 전속 같은 그런 회사인 건데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원청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원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원청에 한참 호황일 때 그 수익을 다 같이 나누냐.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여러 가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애로 현장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 설명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 그 8월 28일부터 추가 보복을 시행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4일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급박할 때 어디에 전화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부터 가르쳐주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대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하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네.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같이 이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30회 정도 큰 설명회가 열리고요. 네. 개별 기업에게는 1대1 상담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충분치 않을 거예요. 네. 시간이나 인력이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 기업을 전담해서 마크해주는 그런 전담 플래너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분들을 좀 양성할 필요도 있겠죠. 네네. 현재 인원으로 아마 충분치 않을 겁니다. 네, 또 너무 한시적으로 반짝하는 정책이 아니라 뭐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로 지금 시한이 돼 있는데 그 이후까지도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